금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 1.8%를 상회하는 2.0%로 전망하였습니다. 날 것 그대로 라이브 토크 뉴스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코스피가 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6,300선을 돌파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장중 한때 1,41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방금 보셨듯이 2%로 올려서 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파란불이 켜진 것 같은 소식이라 참 좋은데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내 주머니 좀 넉넉해질 수 있지, 이런 고민이 늘 생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투자의 시대라고 하는데 대체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경제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금융 전문가인 오건현 당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또 뉴스헌터스까지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네네. 오늘 예. 아침 오늘이었어요. 네네. 한국은행이 이제 경제 성장률도 2%로 올린다고 하고 네네. 또 오늘 코스피도 막 6,300 찍어버리고 네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투자를 너무 많이들 하셔가지고 네. 둘 이상만 모이면 야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미시경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단장님은 이제 거시경제 전문가시란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데 네네. 이렇게 요즘 막 투자를 막 하려는 분들에게 이 거시경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거시경제 자체가요, 아주 디테일까지 다 커버하진 못해요. 네. 왜냐하면 그 거시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말씀드리면 두루뭉실하다는 의미는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시경제가 무엇이 잘 될 것인가를 찍기는 어렵지만 이건 가능해요. 무엇이 유리한지 무엇이 불리한지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격이거든요. 네. 우리는 돈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만큼 돈을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의 가격인 금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곳과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곳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다르게.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곳과 환율이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지 않을까요? 네. 물가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과 물가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럼 잠깐 볼게요. 그러면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면 무조건 주가가 잘 오를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 걸 결정하진 않지만 유불리는 결정해요. 유리하면 반드시 이기나요? 그러지 않죠. 네. 불리하면 반드시 지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투자 초보자예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유리한 걸 해야 될까요? 불리한 걸 해야 될까요? 유리한 걸 좀. 그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네. 확률의 게임이라면? 네. 그럼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면서 유리한 걸 판단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시경제를 보면서 그 안에서 디테일을 보는 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시는 그런 역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당장 어느 기업에 넣어야지만 쫓을 게 아니라 네네. 말씀하셨듯이 거시경제를 배우면서 좀 큰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6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 금리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이거 괜찮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경제의 모멘텀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보니까 고금리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고금리를 견디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경제 체질 자체가 다른데 미국하고 금리를 붙여가야 된다? 내지는 미국보다 무조건 금리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은 미국이 경제 체력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생산성 혁명도 있고 해서 미국 쪽의 경제 성장 모멘텀은 더 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조금 더 높여가는 건 있고요. 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을 때는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반드시 금리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자본이 유출되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에 대한 시그널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2년 전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였어요. 네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그때 3.5였거든요. 네. 둘의 차이가 2% 차이였죠. 그렇죠. 지금은 미국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3.75 정도 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2.5 해요. 그렇죠. 그럼 둘의 차이가 1.25죠. 맞아요. 2년 전에는 2% 차이였는데 우리는 지금은 1.25 차이죠. 더 커졌네요. 그렇죠. 그때는 2.0 차이였는데 지금 1.25 차이니까 오히려 양국 간의 금리의 갭이 줄어들었죠. 줄었죠. 네네. 줄었죠. 네. 확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는 모습들은 좀 보이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마구잡이로 인하하는 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동결 기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라는 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시장에서는 2차례 정도 더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대만큼 만약 움직이게 되면 양국 간의 금리 차는 조금 더 좁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높았던 금리가 갭이 줄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위험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다이내믹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네네.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더 줄어들면 네네. 우리나라 경제에는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리를 갖다 움직이는 운신의 폭은 확실히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같다고 이게 신경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그렇죠. 우리가 통화 정책을 쓸 때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미국 금리 차이가 너무 높았을 때는 환율에 대한 문제들도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환율이 높아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높아서 고민인데 미국 금리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환율의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우려를 조금은 덜어주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룸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정말 원달러 환율이 엄청 치솟아서 모두가 네. 걱정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때 1,41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국민연금까지 막 나섰는데도 안 떨어지더니 원달러 환율이 네네.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금통위가 45일에 한 번씩 있어요. 오늘도 있었는데 1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환율의 현상에 대해서 좀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좀 이렇게 미스테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1,230억 달러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세계에서 6번째랍니다. 네. 그러면은 경상 계정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잖아요. 네. 그럼 환율이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근데 환율이 잘 안 내려갔죠. 그랬죠. 고환율 유지잖아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많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환율이 좀 이렇게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하고 성장률의 격차가요. 작년에 미국 경제는 2% 성장을 한다고 했고 우리는 1% 성장했어요. 네. 1% 갭이었는데 올해는 미국이 지금 2.1 성장한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2% 성장한대요. 맞아요. 그럼 작년에 1% 갭이었는데 지금 0.1 갭 차이 나죠. 네. 그럼 이 갭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사실 환율이 조금은 좀 안정이 돼줘야 돼요. 아. 근데 환율이 그런데 왜 내려오지 않을까? 되게 미스테리다라고 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이 안 팝니다. 왜 안 파냐면은 결국에는 해외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달러가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달러를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은 총재 코멘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 달러가 부족하지가 않다. 근데 안 팔고 있다. 그러면 안 팔고 있는 달러를 어떻게 하냐면 팔지를 않다 보니까 이걸 사과 박스에 넣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자로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차를 해줍니다. 대차라는 건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네. 대차 시장엔 달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뭐냐면 제가 2달 동안만 달러를 쓰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달러를 빌리고 싶어서 나오는데 환율이 높으면 보통 달러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네. 되게 걱정하고 나왔는데 달러 좀 빌릴게요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저요 하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놀란 거죠. 그럼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요? 금리를 가장 싸게 부르시는. 그래서 지금 대차 시장에서 달러 조달하는 금리가 높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국내의 달러는요. 풍요 속의 빈곤인 겁니다. 네. 달러 자체는 많은데 그럼 이제 심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심리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심리의 영향들은요. 환율의 변동성을 좀 높이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들은 그런 심리의 변동, 심리의 떨림 이런 거하고 좀 맞물려서 해석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 구조적인 어떤 위기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네네. 심리적 요인이 있는 그렇죠.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구조적인 펀더멘탈을 보는데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팍 떨리잖아요. 네. 이런 거는 심리적인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아니 오늘 네네. 조금 아까 이제 성장률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네. 한은 총재가 2% 성장할 거다. 네네. 지난해 1% 성장한 거에 비하면 올해 2배 더 많이 성장할 거라는 얘기고 네네. 지난해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게 네. 부문별로
차이는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요즘 반도체는 진짜 잘 나가는데 또 네네. 반대로 정말 막 죽을 맛인 업종들도 꽤 많거든요. 네네. 이게 좀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닌가. 네네. 그렇다면 이게 경제성장률 2% 속에도 좀 위험이 도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요즘 이제 K자 경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K자 네. 경제라는 게 K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K자의 상단은 신경제라든지 아니면 고소득자, 그다음에 K자의 하단은 구경제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자, 서민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산업으로 가면은요. 이 수출이 K자의 상단이 되고 수출 중에서도 첨단 산업이죠. 반도체 수출이 K자의 상단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구경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수경제 같은 경우 자영업 같은 경우는 K자의 하단이 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성장률이라는 거는 에버리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를 갖다 딱 평균을 쳐버리게 되면은 2%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출 성장이 어마어마하고 요번에도 0.2%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되게 강하다. 네, 네.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죠. 관세에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AI 혁명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AI 혁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체감할 수 있게 성장으로 연결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수출하고 가장 많이 맞물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 사이드는 되게 뜨거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드는 되게 힘들어 보이죠. 네. 두 번째는 주식 가격의 상승, 자산 가격의 상승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K자의 상단은 자산이 조금 많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K자의 하단 대비. 근데 시작할 때도 6,300포인트 돌파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산을 가지고 많이 갖고 있는 K자의 상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이 부가 늘어나는 모습일 거고 K자의 하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가 늘어나더라도 상단보다는 늘어나는 속도가 약하겠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양극화가 조금 더 벌어지죠. 그래서 참 이제 저희 한은 총재 코멘트 중에도 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고심스럽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묻어났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의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또 곧 미국 경제 대통령이란 연준 의장이 또 교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케빈 워시가 이제 곧 될 텐데 네네. 이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려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는 가져가되 또 본인만의 정책을 펼칠 거라는 예상이 나오거든요. 네네. 좀 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케빈 워시의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건데 네. 네. 그 케빈 워시라는 분이 과거에 연준에서 근무를 할 때 연준 이사로 재직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긴축을 강조하는 네,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매파적이라는 게 이제 네. 긴축이라는 표현인데 왜 그랬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이 될 때는 굉장히 큰 충격에서 회복이 되니까 그때는 조금 회복이 좀 많이 될 때까지 놔둬요. 네. 우리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먹고 나면 1시간 앉아 있으라고 하잖아요. 네, 괜찮은데도 좀 앉아 있으라고 안정을 찾으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똑같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회복될 때는 금리 인상을 바로 안 하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케빈 워시는 바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돈을 푸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를 쓰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했었던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매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과거의 역할을 보니까 긴축을 좋아해. 그래서 둘이 안 맞을 거야. 네. 그런데 여기에 논리가 어떤 논리하고 딱 맞물려 있냐면 2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라는 논리가 딱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케빈 워시 같은 경우도 요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 경제가 과거하고 달리 생산성의 혁명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강하더라도 물가가 많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코멘트들을 주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그래서 트럼프하고 너무 많이 궤를 달리한다기보다는 완전히 마이웨이를 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네, 그렇습니다. 케빈 워시도 바뀐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약달러가 좋은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with the current value of the dollar, do you think it's declined too much? No, I think it's great. I mean, the value of the dollar. Look at the business we're doing. No, dollar's doing great. If you look at China and Japan, I used to fight like hell with them because they always wanted to devalue their yen. You know that? The yen and the yuan. And they'd always want to devalue it. They devalue. And I said, not fair that you devalue because it's hard to compete when they devalue. But they always fought, no, our dollar's very good. 사실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환율이 뭐 1,100원, 1,200원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400원대가 거의 고정된 것 같아서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트럼프 저 발언만 보면 다시 한 1,200원대로 돌아갈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근데 저기서 말한 트럼프의 약달러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약달러가 아니라 네네. 상대적인 약달러다. 네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환율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환율이라는 게 어떤 통화 대비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기서 나온 얘기가 원달러 환율을 얘기했겠는가? 근데 사실 저기 나왔을 때 예시가 일단 엔화하고 위안화를 예시로 들죠. 그랬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달러하고 글로벌 달러를 비교할 때는 유로화하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원달러하고 딱 저기를 대놓고 비교하면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작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짚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약달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보다 약한 달러, 위커 달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보다 약한 달러를 원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미국 경제, 이게 달러가 약해지려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의 경제를 반영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달러가 약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약달러를 원한다면은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 걸 받아들이는 거냐? 근데 트럼프는 미국 경제 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모순이지 않습니까? 네. 강한 미국 경제를 원하면서 약달러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네. 근데 위커 달러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위커 달러는 비교급이죠. 네. 보다 약한인데 그럼 뭐보다? 라는 얘기거든요. 미국 경제가 강해요. 그럼 달러가 강해져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유럽 경제가 더 강해요. 아. 그러면 미국 경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유럽 경제 때문에 달러가 유로화 대비 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미국 경제는 좋거든요. 네. 근데 유럽 경제가 더 좋으니까 달러가 약해지죠. 그러면 더 좋은 유럽 경제는 수요가 세잖아요. 네. 미국의 물건을 사줍니다. 그러면 미국은 무역 적자도 줄이고 강한 성장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는 위커 달러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도 탄탄하게 유지해야죠. 그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니까 달러의 패권도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위커 달러로 해석하면 이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됩니다. 이 해석의 여지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직장인들이나 뭐 사람들이 모이면 뭐 어쩔 수 없죠. 주식 이야기하고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뭐 코스피가 몇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체감될 만큼 엄청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이라도 뭔가 투자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새로 시작하실 때는요. 뭐가 좋아한다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작년 이맘때도 바로 나왔던 얘기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국내 주식은 사는 거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국내 주식 시장은 비워버리거든요. 네. 그럼 비워져 있는데 이렇게 막 2배씩, 3배씩 뛰면 이른바 빈집털이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빈집털이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잘 안 올라가는데 반대편에 있는 게 너무 많이 오르죠. 네. 그럼 내 걸 다 정리하면서 따라붙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를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보통 여러 개 못 나누고 가장 좋다고 하는 쪽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막 네. 더 조급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쏠림을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쏠림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나중에 그 쏠림의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굉장히 경험이 별로 없으시니까 네. 이 반대로 돌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다 팔고 다 사고 다 팔고 다 사고 이걸 막 반복하시면서 실수를 연발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기노업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노업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무언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확률 게임이에요. 네. 무언가 좋을 것 같은 걸 투자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AI가 미래에 좋아질 확률, 무언가 세상을 바꿀 확률 높죠. 높죠. 근데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AI가 6개월 후에 세상을 바꿀 확률. 그러면 여기 확률이 확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몇 프로인지 모르시죠. 네. 그러면 사실 그게 세상을 바꾼다는 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조급하게 시간을 땡겨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려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났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저 먼 미래에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또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이제 그 시작을 하실 때 몇 가지 진짜 미래에 좋을 것 같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쭉 놓고서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서 긴 호흡에서 천천히 내 부를 쌓아가는 장면들
이런 걸 좀 구성해 보셨으면 어떤가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노동시장하고 노동소득하고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요. 자본소득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이렇게 K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아무래도 그 수혜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노동소득에만 올인이 돼 있었다면 자산소득 쪽으로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조언의 말씀을 같이 드려봅니다. 투자를 하긴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딱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